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고전 읽기가 방송됩니다. 고전 읽기에서는 지난 한 주 요한 볼프강 폰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낭독해드렸는데요. 괴테가 25살에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이루지 못할 사랑으로 인해 파멸하고 마는 한 청년의 비극적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로테를 사랑하게 된 베르테르는 시리와 번민에 사로잡히죠. 로테 역시 베르테르를 사랑하며 따뜻하게 보살피지만 결국 베르테르는 깊은 고독감에 빠져 권총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베르테르를 따라한 모방 또는 동조 자살로 날카로운 비판을 받기도 했던 이 소설은 사회적 단절로 고민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그리며 당시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흔히 한 남자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이해되지만 이 작품에는 젊은 괴테의 사랑관과 종교관,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각 등이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낭독을 들어보시죠. 떠나고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사랑하는 친구여, 사람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서로 떨어질 수 없었던 자네와 헤어지고 나니 이렇게 즐거워하다니. 자네는 이런 나를 용서해 주리라 생각하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는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 운명이 마련해 둔 것이 아니었을까? 불쌍한 레오노레. 그렇지만 내겐 잘못이 없었다네. 그녀의 여동생이 지닌 독특한 매력에 이끌려 내가 편안한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동안에 가엾은 레오노르의 마음속에 정열이 불타올랐다 해서 내 어찌하겠는가. 아니 그렇지만 내게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걸까? 내가 그녀의 감정을 자극한 것은 아닐까? 그녀의 천성에서 나온 여러 진실한 표현들은 종종 우리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실은 별로 우습지도 않은데도 나는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자신을 탓하는 인간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랑하는 친구여, 자네에게 약속하건대 나 자신을 고치도록 하겠네. 지금까지는 늘 그래왔지만 이젠 운명이 우리 앞에 놓아준 하찮은 불행을 더 이상 되씹지는 않을 거야. 난 현재를 즐기려 하네. 그리고 과거는 지나간 것으로 덮어두겠네. 친구여, 확실히 자네 말이 옳아. 만일 우리 인간이 열성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과거의 괴로운 추억들을 더듬는 일에 몰두하지만 않는다면 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냉정한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은 고통에 훨씬 덜 시달릴 것이네.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어머니께 좀 전해주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일을 원만히 해결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그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말이야. 우리 아주머니와도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약한 분은 아니었어. 쾌활하고 성격은 강한 편이지만 아주 마음씨 착한 여자였다네. 아주머니가 유산의 분배를 맡고 있는 데에 대한 어머니의 불만을 설명들었더니 아주머니는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시고 조건에 따라서는 전부 내주거나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여튼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네. 어머니께 그저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고만 전해주게. 그리고 친구여, 이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 세상에는 술수나 악의에서보다도 오해와 태만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네. 아무튼 술수나 악의로 인해 생기는 갈등이 훨씬 더 적을 거야. 그건 그렇고 나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네. 천국과도 같은 이 지방에서 고독은 내게 값진 진정제가 되고 있어. 모든 것이 충만한 이 청춘의 계절은 가끔 오한을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지. 꽃이 만발한 나무들과 울타리는 마치 하나의 꽃다발 같아. 난 차라리 풍뎅이가 돼서 그 향기의 바닷속을 이리저리 떠다니며
그 속에서 온갖 자양분을 빨아먹고 싶을 정도라네. 도시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주위의 자연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네. 이미 세상을 떠난 백작이 아름다운 자연에 감동되어 이 언덕에 자기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 근처의 언덕들은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광경을 교차시키며 아주 멋있는 골짜기를 이루고 있네. 그 정원은 소박하게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정원이 어떤 전문적인 정원사에 의해서 꾸며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여기에서 스스로 즐기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는 점을 금방 느낄 수 있지. 나는 이 허물어진 정자에 와서 이미 세상을 떠난 백작을 생각하며 벌써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곤 했다네. 정자는 고인이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내게도 가장 좋아하는 곳이 되었지. 머지않아 내가 이 정원의 주인이 될 거야. 며칠 되진 않았지만 정원사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는 것이 그에게도 나쁘진 않을 거야. 얼마 전 내가 그림에 관해서 한 이야기는 틀림없이 시를 쓰는 데에도 해당되는 말이야. 우리는 아주 탁월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데, 물론 적은 표현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나는 오늘 어느 멋진 장면을 하나 목격했는데 그걸 그대로 베껴놓기만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시가 될 거야. 하지만 왜 그것이 시문이고 장면이어야 하며 전원시여야만 한단 말인가? 자연의 모습을 대할 때 우리는 왜 늘 그것을 가지고 기교를 부려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문을 여는 것을 보고 무슨 고귀하고도 우아한 것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한다면 자네는 또 다시 속는 꼴이 될 거네. 아무튼 이렇게 생생하게 내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그저 어느 한 젊은 농부에 지나지 않는다네. 여느 때처럼 나는 조리 있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고 자네는 언제나처럼 내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여겨지는군. 이번에도 바라임에서 있었던 일일세. 이런 진귀한 일이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발하임이라네. 어떤 사람들이 바깥 보리수나무 아래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 모인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핑계를 대고는 뒤에 처져 있었네. 그런데 이웃집에서 젊은 농부 한 사람이 최근에 내가 스케치했던 쟁기를 매만지며 뭔가를 고치려 하고 있었어.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그에게 말을 걸고 그의 형편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네. 우리는 서로 친해졌는데 이러한 사람들과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곧 이야기를 터놓게 되었지. 그는 어느 과부집에서 일을 해주고 있는데 대우를 아주 잘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더군. 과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녀를 칭찬했는데 그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녀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릴 수 있었네. 그렇게 젊은 여자는 아닌데 첫 번째 남편에게 몹시 학대를 당했으며 이젠 재혼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더군. 헌데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첫 남편의 잘못에 대한 나쁜 기억을 씻어버리기 위해 그녀가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얼마나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네. 이 사람의 순수한 연정과 사랑과 충실성을 자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야만 될 것 같네. 그래, 내가 위대한 시인의 재능을 지녔다면 그 남자의 몸짓이나 조화로운 목소리, 그리고 그의 눈동자에 나타난 은밀한 불길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어떤 말로도 그의 온갖 모습과 표정에 깃들어 있는 다정함을 표현할 수는 없을 거야. 내가 다시 표현해낸다 해도 그것은 모두 천하고 서투를 따름이야. 특히 내가 여자에 대한 그의 태도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녀의 훌륭한 품행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는 그의 모습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네. 그가 그녀의 자태에 관해 말할 때 젊음이 주는 매력도 없으면서 그 남자를 자신에게로 힘차게 끌어당겨 사로잡고 있는
여자의 육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나는 이것을 그저 내 깊은 내면의 영혼 속에서나 되새겨 볼 수 있을 뿐이라네. 나는 일생을 통해 이토록 절실한 갈망과 그렇게도 열렬한 그리움이 이렇게 순수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본 적이 없네. 그래, 이런 순수한 모습은 생각지도 못했고 꿈꾸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해야겠지. 이런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을 회상할 때면 내 깊은 영혼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며 이런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의 영상이 어딜 가나 나를 따라다니고 있고 그로 인해 저절로 불이 붙여진 것처럼 나 또한 애타게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를 꾸짖지는 말아주게. 가까운 시일 안에 그녀를 한번 만나볼 생각이네.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차라리 만나는 걸 피하고 싶기도 해. 오히려 그녀 애인의 눈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는 게 훨씬 좋을 거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다를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영상을 망쳐버리겠는가? 이곳의 젊은이들이 시골에서 무도회를 연다고 하기에 나도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었지. 나는 이 고장 출신으로 선량하고 예쁘기는 하지만 그 밖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 처녀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다네. 그리고 내가 마차를 빌려 내 파트너와 그녀의 사촌 여동생을 태우고 무도회장으로 가다가 도중에 S샤를 롯데라는 아가씨를 데리고 가기로 이야기가 되었어. 나무를 일부 베어낸 드넓은 숲을 지나 사냥용 별장으로 마차가 달리고 있을 때 내 파트너가 말하더군. 당신은 이제 아주 예쁜 여자를 사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에게 반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녀의 사촌 여동생이 덧붙여 말했네. 어째서요? 하고 내가 물었지. 그녀는 이미 약혼한 몸이거든요. 내 파트너가 대답했어. 그 약혼자는 아주 성실한 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정리도 하고 훌륭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할 겸 지금은 여행을 떠나고 없지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내게 별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네. 우리가 별장 대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서산에 해가 지기 15분 전쯤이었지. 날은 몹시 무더웠고 여자들은 지평선 주위로 습한 회색빛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비가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네. 나는 엉터리 같은 기상학 지식을 내세우며 그녀들의 걱정을 떨쳐버려 주려고 했지만 날씨로 인해 우리의 즐거움이 망쳐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네.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하녀가 대문 앞으로 나오더니 롯데 아가씨가 곧 나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나는 마당을 지나 깨끗하게 지어진 집을 향해 걸어갔지. 그 앞에 놓인 계단을 올라 대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매력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네. 현관의 홀에는 11살부터 2살까지 아이들 6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 아가씨 주위에 몰려 있었는데 그 아가씨는 보통 키에다가 팔과 가슴에 연분홍 장식이 달린 소박한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 검은 빵을 손에 들고 주위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 나이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를 보아가며 빵을 잘라서 정답게 나눠주고 있었어. 아이들은 아직 빵을 자르기도 전에 그 작고 예쁜 손을 오랫동안 높이 쳐들고 있다가 빵 조각을 받으면 아무런 꾸밈도 없이 고맙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야. 어떤 아이는 저녁빵을 받아들고 흐뭇해하며 뛰어갔고 성격이 차분한 어떤 아이는 만족해하며 낯선 손님과 롯데가 타고 갈 마차를 구경하려고 정원 대문 쪽으로 조용히 걸어가기도 했어.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오시게 해서 그리고 여자분들을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없는 동안 여러 가지 집안일을 처리하느라고 그만 아이들에게 저녁빵 나눠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빵을 잘라줘야지 다른 사람이 주면 받으려 하질 않아서요. 나는 되는 대로 인사를 했지만
내 영혼은 온통 그녀의 모습과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는 몸가짐에 사로잡혀 있었다네. 그녀가 장갑과 부채를 가지러 방으로 달려갔을 때에야 나는 겨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지. 어린 아이들이 약간 떨어진 채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기에 나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막내 아이에게로 다가갔네. 그 아이가 약간 뒤로 물러서는데 마침 로테가 문으로 걸어 나오며 말했네. 루이스, 이분은 너와 친척이란다. 악수해야지. 그 아이는 서슴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고 코를 흘리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진심으로 그 아이에게 키스하지 않을 수 없었다네. 친척이라고요? 나는 로테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지. 제가 당신의 친척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려도 좋습니까? 하고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네. 우리의 친척 관계는 아주 범위가 넓답니다. 한데 당신이 사이가 가장 나쁜 분이 되신다면 섭섭할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녀는 자기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동생, 즉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피에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 말을 타고 산책 나가신 아빠가 돌아오시면 잘 맞아드리라고 부탁하더군.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겐 소피 언니를 자기처럼 따라야 한다고 말했는데 몇몇 아이들은 분명히 그러겠노라고 약속했지. 그러나 6살쯤 된 자그마하고 참견하기 좋아할 것 같은 금발의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 그렇지만 소피 언니는 아니야. 우린 로테 언니가 더 좋단 말이야. 큰 사내아이 둘은 벌써 마차에 기어 올라와 있더군. 내가 그냥 두라고 하자 로테는 애들이 장난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고 있겠다고 약속한다면 숲이 있는 데까지만 함께 타고 가게 해주겠다고 허락해주더군. 세 번째 영국식 춤을 출 때 우리는 다시 두 번째로 한 쌍이 되었어. 우리가 대열을 따라 춤추며 돌아갈 때 내가 얼마나 큰 환희를 느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그녀의 팔을 잡은 채 아주 솔직하고도 순수한 표정으로 충만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녀의 눈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어느 한 부인 곁을 지나가고 있었어. 그 부인은 그렇게 젊어 보이지는 않은 얼굴이었으나 표정이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 주의를 끌었지. 그녀는 미소를 띤 채 로테를 바라보며 위협적으로 손가락을 쳐들고 옆을 지나가면서 의미심장한 투로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두 번이나 말하더군. 저 알베르트가 누군가요? 하고 나는 로테에게 물어보았네. 질문이 신뢰되지 않는다면요? 그녀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우리는 커다랗게 팔자 모형을 그리느라고 서로 떨어져야만 했어. 그리고 다시 서로 마주치며 지나칠 때 그녀의 얼굴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어.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로테는 프롬나드를 주기 위해 내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지. 알베르트는 좋은 분이에요. 저와 약혼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건 별로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었네. 여기로 오는 도중에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지. 그러나 지금 그 말은 전혀 새로운 사실처럼 들려왔어. 왜냐하면 이렇게 짧은 순간에 그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녀를 그런 관계에 놓고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여하튼 나는 혼란스러워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한 쌍 사이로 끼어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로테가 옆에서 끌어당기며 이끌어주어 곧 다시 질서를 지킬 수 있었지. 춤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래전부터 지평선에서 번쩍거리던 번개가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 나는 그걸 계속 마른 번개라고 둘러대고 있었지만 곧 천둥 소리가 음악 소리를 압도하게 되었다네. 여자 3명이 춤추던 대열에서 빠져나가자 그 파트너들도 뒤를 따라 나갔지. 우리 신사들 중 몇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 조용히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덧문과 커튼이 있는 방을 내주며 그리로 가자는 안주인의 현명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지. 우리가 그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로테는 열심히 의자들을 빙 둘러 놓았으며 한 가지 게임을 하자는 그녀의 제안에 따라 일행은 모두들 자리에 앉았다네.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키스 벌칙이라도 받으리라는 희망에서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고 사지를 쭉 내뻗고 있는 것처럼 보였네. 지금부터 숫자 세는 놀이를 하겠어요. 로테가 말하더군. 자, 조심하세요. 제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은 순서대로 차례가 오면 그 숫자를 세야 해요. 속사포처럼 빨리 할 텐데 끊어지거나 틀리는 사람은 뺨을 한 대씩 맞을 거예요. 그렇게 1000까지 세겠어요. 그 게임은 보기에도 즐거웠다네. 로테는 한쪽 팔을 쭉 뻗고 원을 그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지. 하나 하고 첫 번째 사람이 시작하면 그 옆 사람은 둘, 그 다음 사람은 셋 하는 식으로 계속되는 놀이였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더 빨리, 점점 더 빨리 걷기 시작했네. 그때 한 사람이 숫자를 틀려 찰싹하고 뺨을 얻어맞았는데 그 다음 사람은 웃다가 그만 또 찰싹, 그러면서 점점 더 빨리 돌아갔지. 나도 뺨을 두어 대나 얻어맞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게 맞은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기뻤다네. 모두가 웃어대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이 게임은 1000까지 세기도 전에 끝나버리고 말았지. 그러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게 되었고 그 사이 천둥번개도 그쳐버렸어. 나는 로테를 따라 홀 안으로 들어갔네. 가면서 로테는 이렇게 말했네. 뺨을 때리고 맞고 하느라 천둥번개 같은 건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네. 그러자 로테가 말을 계속했어. 저 역시 아주 겁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용기를 얻게 되었네요. 우리는 창가로 다가갔네. 천둥 소리는 이미 멀어지고 대지에 단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네.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향기가 따스한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로 가득 불어왔지. 그녀는 팔꿈치를 받치고 서서 시골 풍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 하늘을 우러러보고는 내게로 시선을 돌렸는데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괴어 있었다네. 로테는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올려놓더니 클롭슈토크 라고 말하더군. 나는 곧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른 저 장엄한 송가를 떠올려 보았지. 그러고는 그녀가 이 한마디의 암호로 내게 쏟아부은 감정의 경류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네. 나는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그녀의 손 위로 몸을 굽혀 환희로 가득 찬 눈물을 흘리며 그 손에 키스를 퍼부었지. 그리고 다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네. 고결한 시인이여, 그녀의 눈길에 신을 우러러보는 듯한 당신에 대한 숭배가 깃들어 있음을 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이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 그 신성함이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는 말을 시작했지. 행복한 날은 너무 적고 불행한 날은 너무 많다고들 하는데 그건 대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마련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비록 불행이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충분히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분이란 것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부인이 대답하더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따라서 좌우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건강에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좋지 않은 법이에요. 나는 부인의 말이 옳다고 시인했네. 그럼 그런 걸 병이라고 봐야겠죠? 나는 말을 계속했지.
그리고 거기에 잘 듣는 약이 없을까를 물어봐야겠죠? 그건 그렇겠군요. 로테가 말하더군. 전 많은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고 불쾌해지려고 하면 저는 곧장 벌떡 일어나서 정원을 거닐며 춤곡 한두 곡을 흥얼거려요. 그러면 기분이 곧 가라앉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대답했지. 불쾌한 기분이란 정말이지 게으름과도 같습니다. 그건 확실히 일종의 게으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성이란 몹시 게으름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용기를 낼 만한 힘을 갖게 되면 일은 손쉽고 힘차게 진행되며 우리는 활동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됩니다. 프리데리케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지만 그 젊은 슈미트 씨는 내 말에 반론을 펴면서 우리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더욱이 감정을 지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 여기서 문제되는 건 불쾌한 감정이죠. 내가 대답했지. 누구나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자기 능력을 시험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그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의사를 두루 찾아다니며 진찰을 받을 것이고 바라는 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아주 힘든 절제도 하고 그 쓰디쓴 약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점잖은 노인도 우리들 토론에 참여하려고 애써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네.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말을 돌리며 목소리를 높여 말했지. 악을 극구 비난하는 설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쾌한 기분을 비난하는 설교를 했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도시의 목사들은 그런 설교를 해야겠지. 노인이 말했네. 시골 농부들에게는 불쾌한 기분이란 게 없지요. 하지만 때때로 그런 설교를 하는 게 해가 되지 않을 거요. 최소한 집사람이나 주무관 양반에겐 좋은 약이 될 테니까. 그 말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노인도 즐거운 듯 함께 웃었는데 결국엔 아주 심한 기침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토론이 한동안 중단되었지. 그 다음에 젊은이가 다시 말을 꺼냈네. 당신은 불쾌한 기분을 죄악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지. 자신과 자기 이웃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런 이름을 붙일 만하죠.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각자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기쁨마저 서로 그렇게 빼앗아야만 하겠습니까? 불쾌한 기분에 젖어 있으면서도 주위 사람들의 즐거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불쾌감을 감추고 홀로 견뎌나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혹 나쁜 기분이란 자신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속의 불만이거나 바보스러운 허영심이 일으킨 질투심과 결부된 자신에 대한 불쾌감 아닐까요? 우리는 가끔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준 것도 아니면서 그걸 못 견뎌 하죠. 로테는 내가 감동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네. 그리고 프리데리케의 눈에 눈물이 괴는 것을 보고 나는 힘을 얻어 말을 계속했지. 누군가의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소박한 기쁨을 앗아버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질투심에 가득 찬 폭군의 나쁜 기분으로 인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한순간의 기쁨이 망가져버린다면 세상의 어떤 선물이나 어떤 친절도 그 망가진 기쁨을 보상해 줄 수 없을 겁니다. 이 순간 내 마음은 너무나 벅차올랐다네. 지난 일들에 대한 여러 추억이 마음속에 밀려오며 두 눈에는 눈물까지 솟고 졸랐다네. 누구나 매일매일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지. 네가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란 오로지 그들의 기쁨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함으로써 그 행복을 더해주는 일일 뿐이다. 만일 친구의 영혼이 불안한 격정에 시달리고 괴로운 마음으로 갈갈이 찢어졌다면 그때
넌 친구에게 진통제 한 방울이라도 건네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꽃다운 젊은 시절에 너에게 짓밟힌 처녀가 마지막으로 지독한 병에 걸려 쓰러지고 이제 비참하게 지친 몸으로 병석에 누워서 멍한 눈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창백한 이마에는 간간히 식은 땀만 흘러내린다고 하자. 그럴 때 너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 침대 앞에 서서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죽어가는 여인에게 한 방울의 강장제나 한 점 불티 같은 용기를 넣어줄 수만 있다면 너는 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은 불안한 심정에 마음속 깊이 격려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때의 회상이 물밀듯이 덮쳐왔다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감추며 나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지. 이제 그만 가자고 로테가 말하는 소리에 나는 다시 정신을 차렸지. 돌아오는 길에 로테는 내가 모든 일에 너무나 정열적으로 몰두한다고 꾸짖으며 그 때문에 파멸할지도 모른다.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한다고 하더군. 아, 천사여. 난 그 때문에 살아야만 해요. 로테를 너무 자주 만나지 않겠다고 나는 벌써 여러 번 결심했다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날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도 내일은 한번 만나지 말아봐야지 하고 거룩하게 자신과 약속을 하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구실을 찾아내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 곁에 와 있다네. 저녁 때 그녀가 내일 또 오시겠죠? 하고 말을 한다면 찾아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혹은 그녀가 무슨 부탁을 하면 내가 직접 만나 알려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지. 혹 날씨가 좋아서 바라임까지 가게 되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30분이면 그녀 집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녀의 영향권에 가까이 가게 되면 순식간이야. 난 벌써 그곳에 가 있는 거야. 할머니께서 언젠가 자석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지. 배가 그 산에 너무 가까이 가면 갑자기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두 빼앗겨 버린다는 거야. 못이란 못은 몽땅 산으로 날아가 버리고 불쌍한 선원들은 차례로 무너져 내리는 널빤지 밑에 깔리고 배는 난파당하고 만다는 거지. 알베르트가 돌아왔다네. 이제 난 떠나려 하네. 어느 점으로 보나 그가 나보다 훌륭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잖고 고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지닌 그를 바라본다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완벽한 모습을 지녔어. 됐네. 하지만 피렐름, 로테의 약혼자가 온 거야. 누구나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지. 다행스럽게도 그가 왔을 때 난 그 자리에 없었네. 그 광경을 보았다면 가슴이 찢어졌을 거야. 그는 점잖은 사람이라 내가 있는 자리에선 한 번도 로테에게 키스를 하지 않았네. 그 점에 대해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가 여인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라면 나도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네. 내게도 잘 대해주고 있는데 그건 자신의 감정이 우러나서라기보다는 로테가 시킨 것 같아. 그런 점에 대해 여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이를 잘 처리하기 때문이지. 자기를 좋아하는 두 남자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 이득은 언제나 여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지.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야. 아무튼 나는 알베르트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의 침착한 태도는 숨길 줄 모르는 내 불안정한 성격과 생생하게 대조된다네. 그는 감정도 풍부하고 로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 자네도 알다시피 우울한 기분이란 죄악이며 인간의 그런 죄악을 나는 다른 무엇보다 싫어하고 있다네. 알베르트는 나를 분별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
내가 로테에게 애착을 보이는 것이나 그녀의 모든 행동에서 따뜻한 기쁨을 느끼는 걸 보면서 그의 승리감은 고조되며 그럴수록 그는 로테를 더욱 사랑하지. 어쩌다 약간 질투심이 나서 로테를 괴롭혔는지 아닌지는 묻지 않고 버려두겠네. 적어도 내가 그 입장이라면 악마 같은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으리란 보장도 없을 거야. 그가 어떤 사람이든 무슨 상관인가. 로테 곁에 있다는 내 기쁨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네. 이걸 어리석다고 할까 아니면 눈이 멀었다고 해야 할까? 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사실 자체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난 알베르트가 오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녀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네. 이를테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른 남자가 와서 그 여인을 빼앗아가 버리니 이 우둔한 인간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네. 나는 이를 악물고 내 불행을 비웃고 있지.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단념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두곱 세곱 비웃어줄 생각이야. 그런 허수아비들 쫓아버려야지. 내가 이리저리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로테를 찾아가면 알베르트가 그녀와 나란히 정원정자에 앉아있곤 하지. 그러면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방자할 정도로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 익사를 떨며 되지도 않는 짓들을 해대곤 한다네. 제발 부탁해요. 오늘 로테가 말하더군. 제발 어젯밤에 한 것 같은 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익사를 부리면 당신이 무서워져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나는 알베르트가 바쁜 시간을 엿보고 있네. 그때 잽싸게 달려가야지. 로테가 혼자 있는 것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행복해진다네. 알베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 내가 석 달쯤 시골에 사는 친구 집에 머물러 있을 때였죠. 비록 총알이 장전되진 않았지만 소형 권총을 2자리 가지고 있어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에 할 일도 없이 앉아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럼 권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런 게 어떤 기분인지 당신도 알 겁니다. 그래서 권총을 하인에게 내주며 손질을 하고 장전을 해두라고 했죠. 그런데 하인 녀석이 하녀들과 장난을 치며 놀래주려고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꽂을 때가 그대로 꽂혀 있었는데 총이 발사된 겁니다. 총알이 하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볼록한 부분에 맞는 바람에 엄지손가락이 으스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한바탕 야단이 났고 나는 치료비까지 물어주었지요. 그 뒤로는 총이란 총은 모두 장전을 해놓지 않는답니다. 친구, 조심한다는 게 뭐겠어. 위험이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자네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짐작하겠지만 그가 말하는 다만이라는 단서만은 제외하고 말이네. 물론 일반적인 법칙에도 언제나 예외는 있게 마련이지. 하지만 그는 정말 주도 면밀한 사람이야. 자기가 한 말이 너무 경솔하거나 평범하거나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 그는 지체 없이 그 말을 바꾸고 취소하거나 덧붙여서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네. 이번 경우에도 몹시 파고들어 장황하게 설명하더군. 그래서 나는 그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생각에 잠겨 있었지. 그러면서 느닷없이 몸을 놀려 총구를 내 오른쪽 눈 위 이마에 갖다 댔다네. 저런, 그게 무슨 짓이요? 알베르트는 권총을 뺏으면서 말하더군. 총알도 없는데요 뭐. 그래도 그렇지. 대체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가 초조하게 대답했네. 어떻게 인간이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리석을 수 있는지 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답니다. 당신네 같은 사람들.
하고 내가 소리쳐 말했네.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이건 바보짓이다, 저건 현명한 일이다, 이건 훌륭하다, 저건 나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뭘 뜻합니까? 그럼 당신네들은 어떤 행위의 내면적 관계를 모두 파헤쳐 보셨습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째서 일어나야만 했는가 하는 원인을 명확히 밝혀보았던가요? 만일 그렇게 해보았다면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행위는 틀림없이 죄악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시겠죠.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그의 말을 인정해 주었네. 하지만 알베르트, 이 점에서도 예외란 게 있죠. 내가 말을 계속했네. 도둑질이 죄악이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장 굶어 죽어가는 자신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했다면 그는 동정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남편이 정당한 분노를 터뜨려 부정한 자기 아내와 그 아내를 유혹한 비열한 간부를 희생시켰다면 대체 누가 그에게 첫 번째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처녀가 환희로 충만한 순간에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에 자신을 내맡겼다면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꼼꼼한 냉혈한과도 같은 우리 법률까지도 감동하여 처벌을 면해줄 것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격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주정뱅이나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네 이성적인 인간들이란. 나는 미소를 머금으며 소리쳐 말했네. 당신네는 격정, 술주정, 광증이라고 하죠. 당신네 도덕군자들은 태연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며 주정꾼을 비난하고 미치광이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네처럼 그 옆을 피해 지나가며 마치 바리새파 사람처럼 하나님이 당신네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있죠. 난 벌써 여러 번 취해보았고 내 열정은 광증이나 다를 것도 없지만 나는 어느 하나도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뭔가 위대한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해낸 비범한 인간들을 옛날부터 주정뱅이나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는 점을 내 나름으로 배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대담하고 고상하지만 예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면 저 인간 취했어, 저자는 멍청이야 하고 외쳐대는데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지식한 당신네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당신네들, 수치스럽게 여기란 말입니다. 내가 30분 정도 이별과 다시 만남에 대한 애절하고도 달콤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이 테라스 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네. 난 그들에게로 달려가 몸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를 했어. 우리가 위로 올라오자 숲이 우거진 언덕 위에 달이 떠오르더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어두컴컴한 정자 가까이로 다가갔지. 로테가 정자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알베르트가 그 옆에 앉기에 나도 그렇게 했네. 그러나 나는 마음이 불안해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앉았네. 너무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지. 로테는 떡갈나무 숲 끝에 걸린 채 테라스를 밝게 비춰주는 아름다운 달빛을 좀 보라고 했어. 우리 주위에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기에 그 광경은 더욱 감동적이었지. 우리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로테가 말을 시작했네. 달빛을 받으며 산책할 때면 전 고인이 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감정이 벅차오른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네. 그런데 베르테르 씨, 우리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요? 다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로테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네.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건 저 세상에서건 꼭 다시 만날 겁니다. 난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네. 비렐름이여, 이다지도 쓰라린 이별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때 그녀가 하필 그런 걸 물어보다니. 그리고 세상을 떠난 정다운 고인들도 우리를 알아볼까요? 우리가 따스한 사랑으로 고인들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느끼실까요? 고요한 저녁에 이젠 제 자식들이나 다름없는 저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으면, 그리고 저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모여들었던 것처럼 저를 애워쌀 때면 어머니 모습이 언제나 제 주위를 맴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전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순간만이라도 우릴 굽어보시기를 빌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제가 저 아이들의 어머니 노릇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알베르트는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그녀에게 키스를 퍼부으며 외쳤어. 었지. 그러나 그녀는 내게서 자기 손을 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두 사람은 가로수길을 따라 걸어갔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달빛 속에 멀어져가는 그들 뒷모습을 바라보다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
한참을 울었네. 그러고는 다시 벌떡 일어나 테라스 위로 뛰어 올라갔네. 저 아래 커다란 보리수나무 그늘 속에 정원 문 쪽으로 걸어가는 로테의 하얀 옷이 가물거리고 있었지. 두 팔을 내뻗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네. 사랑하는 로테, 난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혹시만 눈보라를 피하려고 들어온 초라한 농가의 조그만 방입니다. 우울한 D마을에서 낯선 사람들, 내게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 살아갈 때에는 당신에게 편지를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두막집, 이 쓸쓸하고 비좁은 방에서 조그만 창에 눈보라와 우박이 부서지는 이곳에서 당신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설 때 당신의 모습, 당신에 대한 생각이, 오 로테여, 그렇게도 성스럽게, 그렇게도 따스하게, 아 하느님, 당신을 처음 본 그 행복했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운 그대여, 마음이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나를 당신이 보신다면 내 감각은 마를 대로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음이 단 한순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즐거울 때라곤 한 시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마치 요지경 앞에서 작은 사람들이나 작은 말들이 내 앞에서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나도 함께 유희를 하고 있죠. 아니, 그보다는 꼭두각시처럼 놀이의 대상이 되어 때때로 이웃 꼭두각시의 나무손을 붙잡았다가 깜짝 놀라 움츠리곤 한답니다. 저녁에는 다음날 해돋이를 구경하기로 마음먹지만 도저히 일어나질 못하지요. 낮에는 저녁 달빛을 즐겨보겠노라고 마음먹지만 그대로 방 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활에 활력을 주는 효소가 빠져버렸습니다. 깊은 밤에 나를 명랑하게 깨어있도록 해주고 아침에는 번쩍 잠을 깨워줄 자극제도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만난 유일한 여성은 귀족 계급의 비양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누군가를 당신과 비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어머나 듣기 좋게 사람을 놀리시네요 하고 당신은 말하겠죠. 그러나 전혀 거짓이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나는 무척 은근해졌습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익살도 제법 부리는데 여인네들은 찬사의 말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당신이라면 거짓말을 잘한다고 덧붙이겠죠. 그렇지 않고는 사람을 제대로 사귀지 못하기 때문이란 걸 당신도 이해하겠죠. 사실 비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풍부한 영혼은 푸른 두 눈에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소망을 하나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자기의 사회적 계급을 고통스러운 짐으로 여기고 있답니다. 그녀는 혼잡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시골 풍경 속에 앉아 순수한 행복에 대해 꿈꾸며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관한 상상도 한답니다. 그녀가 얼마나 당신을 칭송하던지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듣고 싶어하며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하고 그리운 작은 방 안에서 당신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춤을 추듯 내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당신을 너무 시끄럽게 하면 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조용히 내 주위에 앉혀놓을 텐데요. 태양은 흰 눈이 반짝이는 대지 위로 장엄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눈보라도 지나갔는데 나는 다시 내 세장 속에 갇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알베르트 씨가 당신 곁에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맙소사, 이런 질문을 하다니 죄송합니다. EBS 오디오북 고전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타리의 슬픔 낭독이 이어집니다. 로테는 일 때문에 시골에 머물고 있는 남편에게 짤막한 편지를 썼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네. 그립고 보고 싶은 당신이여. 가능한 한 빨리 오세요. 전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서 온 친구가 그녀의 남편은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네. 그래서 그 편지는 보내지 못하게 되었고 저녁에 내 손에 들어오게 되었지.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웃었더니 로테가 왜 그러느냐고 이유를 물었어. 상상력이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인가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지. 순간적이나마 난 이 편지를 나한테 보내는 것이라고 상상했으니까요. 그러자 그녀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 내 말이 그녀의 기분을 언짢게 한 것 같았기에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네. 내가 로테와 처음으로 춤추었을 때 입었던 파랗고 평범한 연미복을 벗어버리기로 결심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었네. 하지만 그 옷은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낡았어. 그래서 전과 똑같은 연미복을 한 벌 만들려고 했지. 칼남 모양과 접은 옷깃도 똑같게 하고 게다가 노란 조끼와 바지도 그렇게 다시 만들었네. 하지만 어쩐지 전과 똑같은 느낌을 주지는 못하네. 모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연미복도 마음에 들 거라 생각하네. 로테는 알베르트를 맞이하기 위해 며칠간 여행을 다녀왔네. 오늘 내가 방 안으로 들어서니 그녀가 맞아주더군. 너무나 기뻐서 나는 그녀의 손에 키스를 했다네. 그때 카나리아가 거울 쪽에서 그녀의 어깨 위로 날아왔네. 새로운 친구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새를 자기 손 위에 앉게 하더군. 아이들을 생각하고 가져왔어요. 정말 너무 귀여워요. 자, 좀 보세요. 빵 부스러기를 주면 날개를 파닥거리며 귀엽게 쪼아 먹어요. 그리고 제게 키스도 해요. 보세요. 그녀가 새에게 입을 가까이 하자 그 달콤한 입술에 사랑스럽게 키스를 하더군. 카나리아는 마치 자신이 행복을 느끼기라도 하는 듯 했다네. 당신에게도 키스를 하게 해드려야죠. 하고 말하며 그녀는 새를 내게로 넘겨주더군. 그 귀여운 주둥이는 그녀의 입이 내 입으로 통하는 길을 마련해 주었네. 그리고 그 쪼아대는 듯한 촉감은 사랑으로 충만한 즐거움의 입김이나 하나의 예감과도 같았다네. 새 키스에는 무엇인가 바라는 게 깃들어 있는 것 같군요. 하고 내가 말했네. 먹을 것을 찾다가는 실속 없는 애무만 받고 실망하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새는 제 입에서 받아먹기도 한답니다. 그녀가 말했지. 그녀는 입술에 빵 부스러기를 물고 새에게 먹여주었는데 그 입술에서는 천진스럽게 따스한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미소가 흘러나왔네. 나 얼굴을 돌려버렸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처럼 천상의 순결성과 행복한 모습으로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그리고 때때로 냉담한 이 인생을 잊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내 마음을 깨우지 말았으면 좋겠네. 한데 무엇 때문에 안 된단 말인가?
그녀는 그렇듯 나를 믿고 있다네.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다네. 오시안이 내 마음속에서 호메로스를 몰아내고 말았네. 그 훌륭한 시인이 나를 얼마나 황홀한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네. 거친 광야를 방랑하노라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서 폭풍이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선조들의 정령을 이끌어가면서 윙윙거린다네. 산에서는 숲속 시냇물이 표효하고 가운데 반쯤 흩날리는 정령들의 신음소리가 무덤 속에서 들리기도 하고, 이끼로 뒤덮이고 잡초가 무성한 4개의 비석 주위에서 죽을 듯이 애통해하는 처녀가 전쟁터에서 고귀하게 죽어간 자기 애인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소리도 들린다네. 방황하는 백발의 음유 시인이 드넓은 광야에서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 헤매다가 그들의 묘석을 발견하고는 슬픔에 젖어 물결치는 바다 저편으로 사라지는 아름다운 저녁별을 바라보기도 하지. 그러면 그 영웅의 마음속에서는 정다운 달빛이 아직도 용사들의 위험을 밝혀주고 승리를 거두고 화환에 둘러싸여 돌아오는 배를 비춰주던 과거의 추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네. 그리고 그의 이마에 드리운 깊은 고통을 읽으며 최후의 용사가 지칠 대로 지쳐 비틀거리며 무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네. 용사는 영혼이 떠난 사람들의 덧없는 그림자와 만나 계속 고통스럽게 타오르는 기쁨을 맛보고 차가운 대지나 바람에 나부끼는 무성한 풀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절규한다네. 방랑자는 돌아올 것이다. 화려했던 시절의 나를 아는 방랑자는 돌아와 물을 것이다. 핑갈의 훌륭한 아들, 그 가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방랑자의 발길은 내 무덤 위를 밟고 지나갈 것이며 이 세상에서 헛되이 나를 찾아 헤맬 것이다. 친구여, 나는 이 고귀한 용사처럼 칼을 뽑아들고 나의 영웅을 서서히 죽어가는 쓰라린 고통으로부터 단칼에 벗어나게 해주고 그 해방된 반신에게 내 영혼을 딸려보내고 싶다네. 하나님만은 아시겠지. 나는 종종 다시 깨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또 때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네. 그러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태양을 보게 되면 기분이 비참해진다네. 내가 변덕스러울 수만 있다면 이런 책임을 날씨나 제3자 또는 실패한 일 탓으로 돌릴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견딜 수 없는 불만의 짐이 반이라도 줄어들 텐데. 내 자신이 불쌍해. 모든 잘못이 전적으로 내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네. 아니, 잘못이 아니야. 맞아. 지난날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 내 마음에 있었듯이 지금의 모든 불행의 원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예전에는 넘쳐 흐르는 감정에 들떠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원이 뒤따르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감싸려는 마음을 지녔건만,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의 내가 아닌가. 그러던 마음은 이제 죽어버렸고 더 이상 아무런 환희도 느낄 수 없게 되었다네. 두 눈은 말라버렸네. 눈물은 후련함을 가져다 주었건만 지금의 내 감각은 그로부터 아무런 생기도 얻지 못한 채 초조하게 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네. 나는 너무 괴로워.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것을 잃었기 때문이지. 즉, 내 주위의 세계를 창조하던 거룩하고도 생생한 힘, 그 힘이 사라져버린 거야. 창가에 서서 저 멀리 언덕을 바라볼 때면 아침 태양은 안개를 뚫고 언덕 너머 고요한 초원을 비추고 강물은 잎이 진 버드나무들 사이로 유유히 나를 향해 굽이쳐 온다네. 이렇게 장엄한 자연도 내 눈앞에는 마치 니스칠을 한 그림처럼 굳은 채 서 있고, 이 모든 환희도 내 마음속에서 단 한 방울의 행복을 머릿속으로 길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네. 그리고 이 못난 자식은 하나님 앞에 말라버린 샘물처럼
다 깨져버린 물통처럼 서 있다네. 나는 종종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는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지. 마치 하늘이 황동색으로 불타고 대지가 목말라 할 때 비를 애원하는 농부처럼 말이야. 그러나 내가 느끼는 건 우리의 이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도 햇빛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생각하면 괴로웠던 그 시절, 왜 그때가 그다지도 행복했던가. 그땐 내가 인내를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쁨을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일까. 그녀가 내 무절제한 행동을 꾸짖었다네. 그렇게도 다정한 태도로 말이야. 내 무절제한 행동이란 때때로 포도주 한 잔으로 시작해서 한 병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죠.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제 영혼 속에 깃들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당신이 최근에 마차에서 내린 그 장소에 앉아 있었답니다. 로테는 내가 그런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려버렸네. 친구여,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녀는 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룰 수가 있다네. 도저히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네. 어디를 가든 내 정신을 산란케 하는 사건을 겪게 되지. 오늘도 운명이여, 인간이여. 나는 정옥계 물가로 나가보았다네. 식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모든 것이 황폐해 보였고 차고 습한 바람이 산 쪽에서 불어왔으며 비를 실은 회색 구름이 계곡으로 몰려들고 있었네. 멀리서 남루한 초록색 외투를 입은 사람이 보였는데 그는 암벽들 사이를 기어다니며 약초를 찾고 있는 것 같았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인상이 매우 흥미로웠다네. 그 표정에는 전체적으로 조용한 비애가 깃들어 있었지만 그 밖에는 바르고 착한 심성을 지닌 사람으로 보였네. 검은 머리는 핀을 꽂아 두 갈래로 말아붙이고 나머지는 굵직하게 따아서 등 뒤로 늘어뜨려 놓았더군. 옷차림으로 보아 신분이 낮은 사람 같기에 나는 그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도 나쁘게 여기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보았네. 꽃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더군. 지금은 꽃 피는 계절이 아니죠. 하고 내가 웃으면서 말했지. 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는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며 대답했네. 우리 집 정원에는 장미와 인동덩굴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주신 건데 둘 다 잡초처럼 자라는걸요. 벌써 이틀 동안이나 그것들을 찾아다녔는데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야외에도 언제나 노란 꽃, 파란 꽃, 빨간 꽃이 피어 있었어요. 용담초도 아주 예쁜 꽃이고요. 그런데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무엇인가 이상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말을 돌려 물어보았네. 꽃을 가지고 대체 뭘 할 건가요?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실룩거리는 미소로 일그러졌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면 하고 그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말하더군. 애인한테 꽃다발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거 참 멋지군요. 하고 내가 말했지. 그녀에겐 다른 물건들도 많답니다. 부자니까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지만 당신이 주는 꽃다발 좋아할 겁니다. 내가 대답했네.
그녀는 보석이나 왕관 같은 것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 이름이 뭔가요? 네덜란드가 내게 돈을 지불했더라면 난 딴 사람이 되었겠지요? 하고 그가 대답했네. 그렇죠. 내게도 한땐 좋은 시절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이 꼴이 되었지만요. 이제 나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는 그의 눈물 젖은 눈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척 행복했었군요. 하고 내가 물어보았지. 다시 한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말했네. 그때 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마치 물속에서 노니는 물고기처럼 경쾌한 기분이었죠. 하인리히, 그때 한 노파가 그 길을 따라오며 소리쳐 불렀네. 하인리히. 아휴, 대체 어디가 있는 거니? 사방으로 널 찾으러 다녔단다. 자자, 밥 먹으러 가자. 당신 아드님이신가요? 나는 노파에게로 다가서며 물어보았네. 그래요. 불쌍한 제 자식이에요. 노파가 대답하더군. 하느님께서 제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셨어요. 아드님이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어요? 하고 내가 물었지. 지난 반년 동안은 그래도 얌전하게 지낸 셈이지요. 노파가 대답했네. 그만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전에는 1년 내내 미쳐 날뛰는 바람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쇠사슬을 묶여 있었답니다. 지금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왕이나 황제 같은 사람들에게 늘 정신이 팔려 있어요. 아주 착하고 조용한 아이라서 집안 살림을 도와주기도 하고 글씨도 아주 예쁘게 썼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울해하더니만 그만 심한 열병을 앓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 꼴이 됐어요. 아휴,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나는 물 흐르듯 쏟아지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질문했네. 그럼 아드님이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자랑하는 그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바보 같은 녀석. 하고 그 노파는 동정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네. 그건 제정신이 나갔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늘 그걸 자랑 삼아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애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을 때지요. 그 이야기는 내게 벼락소리처럼 들렸다네. 나는 노파의 손에 약간의 돈을 쥐어주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왔네. 때때로 베르테르는 빠른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다시 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길은 언제나 앞쪽으로 향했으며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잣말을 하는 사이에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어느덧 사냥용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로테 아버지와 로테 안부를 물었는데 어쩐지 집안이 어수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맏아들인 아이가 와서 저쪽 발하임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떤 농부가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은 베르테르에게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로테가 열심히 늙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 나가 그 범행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맞아 죽은 남자는 아침에 대문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살자는 어느 과부의 머슴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과부가 이전의 머슴이 불만을 품고 그 집에서 나간 다음 이 머슴을 고용했다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르테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리로 가봐야겠어요.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군요. 그는 급히 발하임으로 떠났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베르테르는 자기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남자가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잠시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체가 놓여있다는 주막으로 가려면 보리수 나무 밑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베르테르는 예전에 그렇게도 좋아했던 장소였지만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자주 나와 놀던 문지방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사랑과 충성심이 폭력과 살인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커다란 보리수 나무에는 잎이 하나도 없이 서리가 덮여 있었고 나지막한 교회의 담벼락 위에 아치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울타리도 잎이 다 떨어졌으며 그 틈새로 눈 덮인 묘석들만이 보였습니다. 주막 앞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큰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 무장한 남자들의 무리가 보였고 모두들 범인을 잡아오는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베르테르가 그쪽을 바라보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그 과부를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었고 얼마 전에 그가 만났던 남모를 시름에 잠긴 채 절망에 빠져 이리저리 방황하던 바로 그 머슴이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아, 대체 무슨 짓을 했단 말이야? 하고 베르테르는 범인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범인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묵묵히 있더니 마침내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여자를 가질 수 없어요. 그녀 역시 누구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범인은 주막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베르테르는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무시무시하고 극심한 충격으로 그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것이 모두 송두리째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의 비애나 불만, 자포자기의 무관심에서 빠져나오면서 견딜 수 없이 그 남자를 동정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사람을 구해보겠다는 간절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남자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며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르테르는 마음 깊이 그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그의 무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변호할 수 있기를 바랐고 벌써 그를 위한 열렬한 변론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사냥용 별장으로 급히 달려가면서도 그는 주무관에게 말하려는 이야기를 모두 나직한 소리로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르테르가 여기 삽입된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던 날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 그가 로테를 찾을 때 그녀는 마침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준비해 두었던 몇 가지 장난감들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아이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도 어렸을 때 예기치 않게 문이 활짝 열리고 촛불과 사탕과 과자와 사과 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나면 마치 천국에라도 온 것처럼 황홀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하고 로테는 당황한 빛을 사랑스러운 미소로 감추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얌전하게 있으면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긴 양초나 뭐 그런 것 말이에요. 네? 얌전하게 있어야 한다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 로테? 목요일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땐 아이들도 올 거고 아버지께서도 오실 거예요. 그때 모두가 자기 선물을 받게 되니까 당신도 그때 오세요. 하지만 그 전에 오시면 안 돼요. 베르테르는 놀라 주춤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겠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낼 순 없어요. 베르테르는 그녀에게서 눈을 돌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다. 이런 말 때문에 그가 무서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낀 로테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그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로테 씨. 다시는 당신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에선가요? 베르테르 씨, 당신은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고 꼭 다시 만나러 오셔야만 해요. 그저 적당하게 오시면 돼요. 당신은 어찌하여 이토록 격렬한 성격과 무엇이든 한 번 마음먹은 것을 너무나 고집하는 열정을 타고나신 걸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로테는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발 자제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정신, 당신의 학식, 당신의 재능이면 얼마든지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다운 사람이 되어주세요. 당신을 안타깝게 여길 뿐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저 같은 여자에 대한 슬픈 집착을 다른 데로 돌려주세요. 베르테르는 이를 악물고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베르테르 씨, 잠깐만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일부러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세요? 베르테르 씨, 대체 어째서 저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저 같은 사람을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는 걱정스러워요. 당신의 소망을 자극하는 이유가 저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불쾌하여 굳어진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명한 말씀이로군요. 베르테르가 말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 알베르트가 가르쳐준 모양이죠. 정치적이로군요. 아주 정치적이네요.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넓은 세상에 당신의 소망을 채워줄 만한 여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단호히 결단을 내려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여자를 만나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 스스로를 얽매이고 있는 제한된 생활이 당신을 위해서나 저희를 위해서나 걱정스러워지니까 말이에요. 단단히 마음을 먹으셔야 해요. 여행이라도 하시면 기분이 좀 풀어질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를 찾아서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진정한 우정의 행복을 누리기로 해요. 그런 말은 인쇄를 해서 가정교사들에게 추천해주면 좋겠군요. 베르테르는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씨, 나를 잠시 동안만 내버려 두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그것만은 지켜주세요, 베르테르 씨.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오시면 안 돼요. 그가 막 대답하려 했을 때 알베르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차갑게 저녁 인사를 나누고는 어색한 모습으로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베르테르는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곧 중단해버렸으며 알베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테 씨, 결정했습니다.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어떤 낭만적 과장도 없이 침착하게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날 아침에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 외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알지 못했던 불안하고 불행한 인간의 그 굳어버린 육체 위에 차가운 무덤이 덮여 있을 겁니다. 나는 무시무시한 하룻밤을 지냈지만 그건 한편으로 자비로운 밤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단단히 결심하게 된 밤이었으니까요.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어제 당신과 헤어졌을 때 내 마음은 무서울 정도로 격분해 있었고 온갖 것들이 내 마음에 사무쳐 왔으며 당신 곁에 있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는 내 존재가 처참하고도 차갑게 나를 사로잡았답니다. 간신히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정신없이 무릎을 꿇었죠. 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게 마지막 위안으로 아주 쓰디쓴 눈물을 흘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희망들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마지막 생각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는 자리에 누웠죠. 다음 날 아침 고요히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그 생각은 확고히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견딘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확신이랍니다. 그래요, 로테씨. 무엇 때문에 숨길 필요 있겠어요? 우리 세 사람 중 하나는 사라져야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갈기갈기 찢어진 이 가슴 속에서는 때때로 당신 남편을 죽여버릴까? 당신을 죽여버릴까? 나를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이 사납게 날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죽이기로 한 겁니다. 어느 아름다운 여름날 저녁 산을 오르게 되면 그렇게도 자주 이 골짜기에 올라오던 내 모습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무성하게 자란 풀들이 석양의 햇빛을 받으며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릴 때면 교회 묘지 저편에 있는 내 무덤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침착했지만 지금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이 내게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밤 10시경에 베르테르는 하인을 불렀고 옷을 입으면서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날 것이니 옷들을 손질해주고 짐을 꾸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지불할 계산서를 받아오고 빌려준 책들도 찾아올 곳이며 몇몇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일마다 얼마씩 나눠주던 돈 2달분을 미리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자기 방으로 가져오라고 했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말을 타고 주무관 집으로 갔는데 마침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정원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는데